2007년에서 2008년에 노던룩이 이제 영국에서 모기지회 은행인데 부도나고, 그다음에 2009년에도 워싱턴 뮤추얼 저축은행이 부도나고, 그러면서 베어 스턴스 거쳐서 리만까지 부도났잖아요. 그게 1년 걸렸거든요. 네. 이러한 1년의 금융위기의 첫 출발이냐, 아니면 이건 이거일 뿐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느냐. 아마 수십 개 정도가 파산을 더 하지 않을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이 상황에서 또 연준이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또 네. 면밀하게 살펴볼 때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프로TV 김한진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니 참 이 금융시장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같이 앞을 박사님. 못 보죠. 갑자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딱 발생하니까 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니까 금리가 급락을 하고 50bp 거의 확정적으로 가던 게 이제 0%가 되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음 주 FOMC 프리뷰는 뭐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 박사님을 저희가 원망하거나 왜 이렇게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도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SVB가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이렇게 정프로는 25bp를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 그 동결 일단. 동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SVB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 혹은 뭐 미국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네. 제일 관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직 진행되는 상태에서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태평성대기가 아니고 예. 인플레이션을 아직도 잡아야 되는, 연준이 갈 길이 먼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불편해하는 사건이 터진 거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자들이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 원래 시스템 위기까지는 원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도미노식 지역은행의 파산, 주로 지역은행 중에는 대출이 편중돼 있고 또 자산 그 운용이 지금 그동안은 그 예금을 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스매칭 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실리콘밸리가 워낙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자력으로 뭐 펀딩을 받거나 또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이 남아서 넘쳐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국채 투자. 국채나 모기지에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장부가랑 상당히 그 차이가 생긴 거죠. 네. 시세가랑. 그러면서 이제 그 잠재적 부실이 한 6천억 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이 3천 개 은행들이 주로 국채에 국채에서 물린 금액이 그러니까 약간 평가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평가손. 예, 예. 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평가손이 안 일어날 수도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네, 배도해야 팔면. 된다. 네. 6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작지 않은 규모고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또 700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목 금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뭐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역은행 문제고 좀 특수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도미노식 파산이 거의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주말에 BTFP 뭐 누구는 뭐 뱅크텀 뭐 저기 펀딩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이 더 패드 피벗 프로그램. 연준의 피벗을 사라 라는 얘기도 월가에서 어제 나돌더라고요. 바이 더 패드 피벗을 사라. 예. 곧 피벗이 나온다.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되는 거.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쨌든 이런 위기가 발생했던 상황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은 계속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경기를 연준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경기 침체 요인으로 작동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대출도 줄고 그다음에 자금도 막히고 금융경색이 일어나고 기업들은 투자 안 하고 돈은 뭐 잠기고 단기 유동성으로 잠기고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되잖아요. 고용도 이제 고용 시장도 식을 거고 아직 그렇게까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FOMC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아마 수십 개 정도가 파산을 더 하지 않을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점도표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는 안 하지만 물론 내려가겠죠. 점도표를 대거 수정할 정도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는다. 아마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연준의 어쨌든 의도대로 작동이 안 되는 무질서한 상황은 막되 인플레이션은 또 잡아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쫓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에 연준이 놓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 둔화의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오늘 밤에 나오는 CPI는 여전히 근원 물가가 5.5%, 전월 대비 0.5% 낮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피벗을 하거나 동결은 가능하지만 곧 아마 금리를 내릴 거야.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아마 5월 달에는 내릴 걸 뭐 이런 기대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이거는 조금 충족하기 어려울 거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은행들이 이렇게 연달아 망가지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쭉 있을 일이에요? 이런 사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570개 정도 한 3,000개 은행이 있잖아요. 네. 더 되나? 아무튼 560개, 70개가 부도가 파산을 했는데 20년 사이에? 네. 금융위기 때 거의 400개, 450개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00개 이상이 네. 금융위기 때 한 3년간 2008년 리만 사태 때 3년간 연쇄적으로. 그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뭐 뉴스 보니까 예금 찾으러 줄 서 있고 요즘은 또 줄 안 서죠. PC나 스마트폰으로 인출하니까. 지금 SBB도 한 40시간 뭐 24시간 내에 바로 그냥 인출이 전체 수신의 한 4분의 1이 인출됐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줄 섰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굉장히 빨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출 대규모 인출 사태가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더 많이 벌어질 수는 있겠고, 그럼 그거 감당 못하고 파산 내지는 뭐 지금처럼 정부의 기대는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예상은 되는 거군요. 네,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거지 그 은행 대주주를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마찬가지죠. 네, 또 은행에 대한 채권자, 채권자. 그리고 보호한다. 이제 은행이 뭐 SBB도 그렇습니다만은 은행 자체가 또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있고 이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거래 관계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엉킬 가능성이 있죠. 엉키다 보면 뭔가 이게 부실의 고리가 전염되잖아요. 누군가는 또 피해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조금 무너지는 게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신속하게 나온 거고 조치가 그리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화되겠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BTFP로 인해서 도미노식 파산이 최소화되겠지만 그래도 뭐 수백 개는 아니더라도 수십 개 이상 몇십 개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시장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2008년에 그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한테는 야, 은행들 지금 벌써 몇 개가 망했는데 뭐 이런 거 막 뉴스 나오면 빨리 도망가자 뭐 이런 분들 이런 심리가 많이 자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근데 요즘에 소문이 나오면 뭐 바로 영향이 있더라고요. 뭐 정보의 유통이 빨라서 그런지 시그니처 퍼블릭 같은 경우도 뭐 살짝 소문 나온 다음에 그냥 바로 무너졌고 은행에서도 돈 빼지만 내가 자산 시장에서도 내가 뭐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뭐
뭘 갖고 있든 간에 채권이든 하여튼 뭐 갖고 있으면 야 지금 빨리 그 도망가서 안전한 데다 뭐 옮겨놓든지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뭐 최근에 뭐 그 저기 감사 보고서를 안 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CDS가 폭등했잖아요. 주가도 어제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이태리의 유니크레딧 이런 항상 얘기 나오는 항상 거죠. 얘기 나오는 뭐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썩들썩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뭐 올릴 수 있을까? 조금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량하지 않은 소규모 금융회사를 꼭 거래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 미국 금융 소비자들은.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왜 그냥 체이스 맨하탄이나 JP 모간이나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면 저런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가면 금리가 조금 높을 수는 있을 그쵸. 테긴 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가? 근데 일반 고객들보다는 뭐 SBB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좀 특수한 목적. 고객들이죠. 벤처 기업들, 기술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BC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치하면 또 여러 가지 그 은행에서 베니핏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베니핏이 이제 좀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 지역 은행으로서 특화 은행으로서 SBB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우리나라 금융 산업도 이런 은행을 벤치마크 해야 된다. 작지 않은 규모잖아요. 미국 어쨌든 큰 은행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좀 뭐 견학도 가고 그런 걸로 저도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도시 같은 데는 뭐 큰 은행들 다 ATM기 다 있지만 또 약간 시골 가면 동네 은행밖에 없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또 그냥 그 지역 은행으로 이렇게 그냥 네. 예전에 카운트 이렇게 개설해놨다가 어카운트 개설해놨다가 근데 지역으로 가면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린 PNC 뱅크 같은 경우도 네. 그 P가 그 피츠버그를 뜻하는 거거나 혹은 펜실베니아를 뜻하거든요. 피츠버그 지역 기반의 은행인데 그 지역으로 확산해 가지고 사실 이제 뉴저지라든지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들 이제 오하이오라는 이런 데들 이제 광범위하게 브랜치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전국 10위권 은행이 되는 그런 은행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상가 건물에 정말 완전 처음 보는 그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한테 꼭 돈을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네네. 선거 실태. 맞아. 더구나 이제는 뭐 앱이나 웹으로 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네, 아무튼 뭐 연준으로 돌아와서 연준은 뭐 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거고, 근데 일단 봉합은 했으니 물가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금융 경색, 전체적인 회사채 시장 경색, 특히 하이힐드 시장의 경색, 이런 돈이 잘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 이게 경기에 영향을 주는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두 달 지켜보고 또 연쇄 지역은행의 도미노식 어쨌든 파산 이런 흐름도 지켜보려고 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아마 다시 또 좀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점도표가 지난 12월에 5.1이 이제 중간값이었는데 올해 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중간값이 5.1이었는데 아마도 뭐 제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5.5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5.3 정도 살짝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올려도 최종 금리가 이번에 동결하면 한 2번 정도 올린다. 혹은 뭐 기껏해야 3번 5.5를 안 넘어가는 선에서 동결 어쨌든 될 거다라는 쪽으로 조금 마일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통화긴축의 부작용이 낳은 뭐 예고된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건방지지만 좀 어느 정도는 예견된 뭐가 터질 것 같은데라고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각긴축 거기에 따른 과속긴축 그리고 살짝 과잉긴축으로 갈 즈음에 이렇게 터진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초점은 회사채 시장의 경색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어느 정도 경색돼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예. 네, 시스템 리스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랑은 아직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고 성격도 다르다. 이게 뉴욕 연준이 내놓은 회사채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든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그림만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혹은 뭐 지난 팬데믹 때에 비해서는 스트레스 인덱스가 굉장히 낮고요. 이게 지난 2월 중순까지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 있을 겁니다. 올라 있을 거고 하지만 뭐 조금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특히 뭐가 낮았냐면은 하이힐드. 이게 녹색이 하이힐드였는데 하이힐드가 아마 치솟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사람들이 돈 안 빌려주겠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와는 거리가 있지만 정책 대응은 이제 과도하리만큼 충분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 인출 사태는 지속될 거고 헷갈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렇겠죠. 네. 불안하면. 그리고 은행들은 어쨌든 뭐 조금 금리를 높여야만 네.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은 실적이 나빠질 거고 그리고 돈이 안 도니까 회사채 시장은 경색될 거고 금융은 위축되는데 어쨌든 유동성은 더 풀리거나 이번에 BTFP 조치가 은행들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네. 1년간. 유동성을 푼 거고 또 금리 동결도 일어난다면 금융시장의 리퀴디티 유동성은 오히려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수선한 상태도 불구하고 주가는 괜찮을 수 있다. 그 주가가 전체 주가야 아니면 금융주 주가? 전체 전체 주가. 전체 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2007년에서 2008년에 노던룩이 이제 영국에서 모기지 은행인데 부도나고 그다음에 2009년에도 워싱턴 뮤추얼 저축은행이 부도나고 그러면서 베어 스턴스 거쳐서 리만까지 부도났잖아요. 그게 1년 걸렸거든요. 네. 1년 걸린 이러한 일련의 금융위기의 첫 출발이냐 아니면 이건 이거일 뿐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때도 2007년 9월에 노던룩이라고 영국에서 모기지 은행이 파산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바보. 그리고 크고 작은 은행들이 많이 파산했거든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임프로님. 그리고 결국에는 리만 베어스턴까지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쇼크를 준 건 베어 스턴스죠. 네, 그 대마죠. 금융이 터지기 네. 한참 전인데 맞습니다. 베어 스턴스가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그게 한 3월쯤 됐던 거 맞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이 먼저 파산하고. 네. 근데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베어 스턴스도 리만 브라더스 사실 증권회사거든요. 맞아요. 그 은행이 IB죠. 아니에요.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증권회사라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증권회사의 롤과 여수신을 하는 은행의 롤은 사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다른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것도 언더라잉을 국채로 사고 있는데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노던록은 은행이었고 워싱턴 뮤추얼은 저축은행이었죠. 지역은행이죠. 네. 네. 그래서 가장 큰 지역은행이- 규모의 저축은행이죠. 네. 네. 1호였죠. 그러니까 네. SBB가 2호니까 2위니까. 네. 아무튼 뭐 이게 그렇게 1년에 어쨌든 금융위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첫 신호탄이냐 아니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냐라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데 그때 2007년에서 2008년 실제로 베어 스턴스가 망하기 전까지 베어 마켓 랠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한 2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어쨌든 안 좋은 곳으로 이끄는 거죠. 하물며 베어 스턴스가 파산한 이후로도 금융시장이 그렇다고 뭐 완전 붕괴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뭐 큰 주제라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안도할 것 같고
조금 주가 랠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뭐 한쪽에서는 미국 지역은행이 파산해도 어쨌든 돈을 풀고 금리 안 올리잖아. 라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거라는 거죠. 시장. 그 기업들은 괜찮습니까? 그 은행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더 대출해주거나 이런 건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조심하거나 아주 쪼일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부도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펀더멘탈 기조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소비자 대출 연체율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재미있는 네. 그림이라서 제가 만들다가 갖고 왔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미국 커머셜 뱅크의 소비자 대출 신용 연체율입니다. 네.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이거를 연체율을 기준금리보다 2년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은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보다는 올리고 나서 동결할 때나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의 지점에 와 있을 때 네. 연준이 거의 막바지 금리 인상을 할 즈음에부터 연체율이 올라가요. 쪼니까. 네, 쪼니까. 네. 이게 도미노식으로 은행들이 결국 신용 관리를 하고 대출 채권을 관리하고 네. 타이트한 어쨌든 그 여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가 점점 더 연준의 금리 레이트 사이클 때 마지막 국면에서 네네.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 신용이 좀 연체율이 더 올라가고 그게 소비에 영향을 주겠죠. 더 이상 돈을 못 빌리니까 저축은 다 떨어지고 돈을 못 빌리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일 거다. 내년이 오히려 소비가 연준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소비의 둔화, 그럼으로써 임금의 서비스 물가의 둔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 갖고 왔네요. 어쨌든 연준의 기준금리와 그 은행의 기업들의 인더스트리 쪽 그리고 커머셜한 쪽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단에서 신용 증가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계속 그게 신용이 증가해요. 기업 대출이.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면 연준이 더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펀딩을 해야지. 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늘어난 대출이 경기 침체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연체율로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부실화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기전은 금융 섹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소식이 터져도 소비는 별로 줄진 않습니까? 과거에 당장 줄지는 않죠. 그래요? 아니요, 뭐 좀 겁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뭐 큰 은행이 뭐 대형 은행이 파산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 모를까. 당장 줄이진 않는 거죠. 당장 영향은 시간이 받을까요? 네. 조금씩 영향 받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네. 가랑비에 옷 젖다 보면 가랑비가 아니지 좀 큰 비인데.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도 뭐 부도난 경우들이 이제 점점 생겨날 거고, 개인도 이제 소비를 줄이고 하는 진짜 겨울 같은 겨울이 이제 내년쯤 아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SBB 사태나 이런 사태가 물가가 이런 상태에서 터진 사태입니다. 오늘 밤에 CPI가 나오지만 근원 CPI가 전혀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 500여 개의 물가 항목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위아래 16%에 들어간 항목들을 제외한 중간값 CPI, 뭐 근원 CPI에 가깝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굿즈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다시 또 올랐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올랐고요. 오토론 금리가 오르고
신차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중고차가 또 다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서비스 물가죠. 보신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파월 의장도 강조하는 이거 핵심 근원 물가. 예, 핵심의 핵심. 예, 주거비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네. 이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규 고용이 한 15만 명은 밑으로 가야 물가가 제대로 조금 연준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데 네. 지금 30만 명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SBB가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연준이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시하는 ECI,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도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5.1%로. 이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해야 되는 속내. 네, 동결을 해야 되는 속내.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어쨌든 그 동결했다고 좀 좋아하지 말고 네. 그 얘기는 네. 그 얘기는 조금 안정감을 찾거나 네. 지표가 계속 그 연준이 보는 걱정스러운 레인지에 들어오면 다시 워딩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다. 네, 잠복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뉴욕 연준에서 3월 9일 날 나온 자료를 이제 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어제 10년물과 2년물이 40bp로 줄었잖아요. 확 줄어버리잖아요. 100bp에서. 100bp에서. 저거 2년물이 5%에서 저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대박 났겠어요. 네, 2년물이 5%에서 저 스프레드 4%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네, 뉴욕 연준에서 한 거는 10년물과 T빌 3개월로 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뭐 많이 줄었겠죠. 네, 그러면서 리세션 확률 밑에 있는 게 리세션 확률인데요. 100%의 리세션 확률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몇 %의 침체 확률이 있냐. 이거를 12개월 선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 차가 한 1년 정도 후행해서 경기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60%의 확률로 올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가장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을 뉴욕 연준은 그렇죠. 예고하고 있다,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될것 김한진 같습니다. 박사님의 단기 뷰는 주시장이 우호적일 것이다 네. 라는 거고 연준은 동결할 가능성도 꽤 커져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라. 이런 얘기네요. 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잘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